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 지역의 강철도 행각이 끊이지 않자 LA시 의원들이 범죄 단속을 위해 치안당국 예산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랜드컨트롤 아파트 소유주들이 최근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고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LA 한인회가 한국의 전주시와 여주시 간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청소년들이 차례로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LA시 노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료 점심 도시락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UC 얼바인 온라인 포럼이 해커들의 공격을 당해 학생과 교수 3천여 명이 폭력적인 비디오에 노출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전용 고급 이발소가 타운 내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자의 특별한 개성을 찾기 위한 젊은 층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끝나자마자 다음 경선지인 뉴햄프셔주로 달려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코커스 압승을 거뒀지만 아이오와에서의 독주가 다른 주에서도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가 증가한 7,09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2022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5,410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운데 상당 규모가 고금리 차환 압박에 직면해서 채무 불이행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대만 해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주식 세제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야당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흉기에 비슷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름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컵 A조부터 F조까지 1라운드가 모두 끝난 가운데 각 조에서 1번 포트를 받은 강호들이 모두 승리하면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128대 117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즌 26승 14패로 선두인 미네소타와 2.5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자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순간 1분지 2분지 혼동했습니다. 네. 1분 뉴스 전해드렸고요.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또 한 번 겨울 폭풍이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남가주는 폭풍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 저희 애청자 한 분께서 레이크 이사벨라에 사시는 분이 그쪽에는 비가 왔다라고 소식 전해주기도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세코야 캐년 있는 쪽 그쪽입니다. 오늘부터 남가주는 폭풍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A를 포함해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오는 토요일부터 0.5에서 1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악과 푸틸 지역에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최대 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60도 중반대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 스노우팩은 평년의 25%로 예년보다 우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기질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지면서 대기 정화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17일까지 장작 태우기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당뇨 질환이 있다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대기 정화국의 대기질 상황 지도에 따르면
남가주 대부분이 건강에 좋지 않은 미세먼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질은 차량과 공장, 정유공장, 또 가정용 장작 같은 목재 연소 등으로 인한 입자 오염을 포함해서 많은 요인들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원 지도부는 어제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780억 지원하는 패키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주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 공제는 최대 $2,000까지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 정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시의 코로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체납 렌트비 지급 유예가 오는 2월 1일에 종료됩니다. 2월 1일까지 체납한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강제 퇴거에 직면하게 돼서 홈리스 증가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실시돼서 2020년 1월 사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 밀린 렌트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강제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 통보서를 발송해야 하고 임차인 역시 퇴거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닷새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적절한 답신을 보내야 합니다. 주택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차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당시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를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큰 돈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를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라고 세입자들에게 조언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LA 한인타운과 미드윌셔, 에코파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현금을 건네주는 일이 만연하다고 LA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렌트비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한인타운, 에코파크, 미드윌셔, 하이랜드파크 지역이 위치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런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명 캐시포키즈라고 불리는 바이아웃 협상을 통해 랜드 컨트롤 아파트 소유주들이 공식적인 퇴거 조치를 건너뛰고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랜드 컨트롤 아파트는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해 기존의 렌트비 시장가에 비해 렌트비가 저렴합니다. 지난주 LA시 컨트롤러 측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LA시에는 5,000건의 바이아웃 협상이 이뤄졌는데 한인타운이 포함되어 있는 LA시 10지구에서 총 997건의 바이아웃이 이뤄졌습니다. LA시 10지구의 바이아웃 건수가 전체 LA시의 바이아웃 건수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15개의 지역구로 나눠져 있는 LA시에서 10지구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커뮤니티별로는 한인타운이 370건, 에코파크이 250건, 미드위셔 지역이 228건, 피코 유니언 지역이 198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랜드 컨트롤 유닛에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정부가 설정한 가격대가 아닌 시장 가격대로 렌트비를 설정할 수 있어 건물주로서는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 바이아웃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최소 $5,000에서 최대 $100,000가 넘는 현금을 집주인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꽤 되는데 정작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협상에서 수령한 현금 액수가 새로 거주할 아파트 유닛의 높은 렌트비를 감당하기에는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타운 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 역시 근래 들어 바이아웃 협상을 통해 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제 바이아웃 협상은 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바이아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테넌트들을 유혹을 시켜서 푸시아웃하는 이런 캠페인이 오랫동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손쉽게 바이아웃 협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한꺼번에 몇만 불이 이제 생긴다는 것으로 이분들이 이런 바이아웃을 채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집주인들은 제대로 세입자들이 집을 수리하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바이아웃 협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 세입자 등에게 바이아웃 오퍼를 받으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타운 내 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 계획이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신축 중이던 한 아파트는 건물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난해 연말 공사가 돌연 중단된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예상보다 늘어난 공사 단가에 금리마저 폭등해서 3차 융자까지 쏟아부었음에도 시공업자가 공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아놓은 한 시공업자는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슷한 상황이라며 무리해서 완공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일정 연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LA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는 위기의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여파에 LA시의 맨션세와 렌트비 인상 억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시장에서 소위 큰손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LA시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침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1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각 지역에 따라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잠시 해가 나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이나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보다 흐린 날씨에 토요일부터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은 겨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각 지역에 따라서 금요일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다소 강한 빗줄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60도 초중반에 그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50도, 해안 지역은 60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딱 30년 전 오늘 KTLA 뉴스입니다. At Sepulveda. Once again, that area in the West Los Angeles area on the Santa Monica 10 freeway at La Cienega, a section of the freeway is apparently collapsed, and there's also a fire reported near there with people trapped inside a building. Another freeway to be concerned about, the connector road between the San Diego 405 freeway and the Ventura 101 is closed because of major damage. Since its start in 2010, Wheels for Wishes 30년 전 오늘 KTLA 뉴스 들으셨습니다. 이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하실 겁니다. 오늘 1월 17일 놀스리치 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놀스리치 지진은 1994년 1월 17일 진도 6.7의 규모로 발생해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994년 1월 17일 놀스리치 지진은 이 지역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고 33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부상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약 2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재산 피해는 400억 달러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400억 달러, 엄청난 규모죠. 또 고속도로가 곳곳이 파손돼 수개월 동안 교통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잠시 연결해 볼까요? It doesn't appear that there's as much damage. We've been on the ground and searching around to see most of the damage to this freeway. As you can see, it's quite extensive. It is not stable. They are trying to get a hold of the traffic through this area. As you can imagine. 지질조사국이 30년 전 놀스리치 지진을 경험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를 기억한다면 의견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Did you feel it? 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주민들의 기억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제보와 기억 등을 토대로 지질조사국은 이를 데이터화해 지진 지도를 만들고 과학자들이 긴급 대응, 건축 법규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한 겁니다. 현재는 지난 30년 동안 지진 보강공사도 많이 진행됐고 건물 안전 유무 검사도 꾸준히 진행해 지진 취약 건물들은 대부분 보강공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지질조사국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제보해야겠다, 내 이야기를 공유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Did you feel it? 클릭하시면 리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Did you feel it? 이라는 놀스리치 지진 경험 공유는 영어와 스페니쉬 그리고 중국어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놀스리치에 상당수 한인들이 거주했었고 지금도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어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것, 이것은 조금 불만입니다. 팜데일 지역 한 주택에서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37,500 17가 스트리트 이스트에 있는 신고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명의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2명은 집 안에서 그리고 2명은 뒷마당에서 이미 숨져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숨진 채 발견된 4명의 남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의학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급구조대 측은 의학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숨진 4명이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한 4명의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며 신원 파악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NBC 뉴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빌려서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이 친척 사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저희가 공원 묘비 절도 사건 전해드린 바 있죠. 이 구리, 철 등을 훔쳐가기 위해서 묘비를 훼손하는 그런 것인데요. 파사데나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이렇게 구리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파사데나 지역에 구리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지난 3개월여 동안에 거리에 있는 가로등에서 구리를 빼가는 절도범들이 크게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파사데나시가 밝혔습니다. 300여 개에 달하는 파사데나시 조명이 구리가 파손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 300여 개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최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파사데나시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절도범들은요, 바닥에 있는 일렉트릭 박스를 열고 이 거리에서 다른 거리까지 이어지는 전선을 자르고 수백 피트 정도의 구리를 빼간 뒤 재판매하는 겁니다. 이 같은 구리절도는 파사데나 뿐만이 아닙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도둑들은 재활용센터에서 현금을 받고 구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1파운드당 3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시는 총 5마일 정도의 전선과 280여 개 도시 조명이 파손됐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구리 절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자, 구리 절도범을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0의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실비치에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맞서기 위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비치 경찰 당국은 조직적인 절도를 비롯해 각종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업소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치 경찰 당국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갖고 나가는 이 밀어내기, 푸시아웃 절도가 로컬 업소들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다며 반품 사기와 횡령 등 다른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역 소매업체들과 함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식벌하며 또 체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절도 행각이 빈발하자 LA시 시의원들이 범죄 단속을 위해 치안당국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LA 일원의 스매시 앤 그랩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케빈 드레온 의원이 이글락 지역의 도보 순찰 인력을 늘리기 위해 $100,000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이글락 지역에 최근 스매시 앤 그랩 강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케빈 드레온 LA시 의원이 이글락 지역의 LAPD 도보 순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100,000를 배정하자는 방안을 16일 선보였습니다. 이날 케빈 드레온 시의원과 지역 로컬 비즈니스 업주들, LA경찰국 노스이스트 디비전 서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00,000 예산은 범죄 예방과 이글락 지역의 강절도 행각 수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콜로라도와 이글락 블루바드를 따라 비즈니스 업소들이 스매시 앤 그랩 강절도 행각에 피해를 입고 있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LA시의회는 이날 경찰관들의 오버타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후드 서비스 이넨스먼트 펀드에서 $100,000를 배정하자며 밥 블루맨필드 시의원이 상정한 유사한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기금은 블루맨필드 의원의 지역구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인 레스토랑 퍼니처가 공개한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높은 렌트비, 요식업 서비스의 허가 비용, 높은 세금까지 식당 운영 여건이 가장 최악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뉴욕, 콜로라도, 일리노이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바인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남성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기 담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컴퓨터 전화였는데 마이애미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아니면 1번을 눌러라 라고 해서 1번을 눌렀더니 도우미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스카이 마레로라고 하는 한 남성이 전화를 받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A씨는 지금 운전 중이라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수학이 넘은 남성은 가까운 데 주차할 때까지 끊지 말고 기다려주겠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통화는 이어졌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봤는데 특별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학이 넘은 남성은 송금 서비스 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구했고 젤에 들어가 보니 3개의 거래 내역이 보였고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하자 남성이 도와주겠다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 계좌를 만들 때까지 금융 앱 설치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거기에 옮겨 놓아라 라고 말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앱이 가짜였습니다. 다음날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A씨 계좌에서 이미 돈이 싹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금융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기범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액은 $15,000 정도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고객 서비스 모두 연락해봤지만 복구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가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딱 3분기 동안 이 같은 사기만 16,000여 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범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반인들이 널리 알고 있는 기관을 사칭하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현혹하며 즉시 행동해야 된다라고 압박한다고 합니다. 또 특정한 방식으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 맨 마지막 것 잘 기억하시면 되죠. 돈을 보내라. 돈을 어디로 옮겨놔라. 돈을 어디다가 이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전화를 일단 끊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직접 다시 전화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어제 전주시와 여주시 간의 교류 프로그램인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LA 한인회관에는 여주시와 전주시 청소년들 각 15명의 학생들, 인솔자 등 총 35명의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인솔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해 국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의 한인 청소년들이 차례로 한국과 미주를 방문해 교류하면서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인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해외 경험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와 전주시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8박 9일의 일정으로 오는 17일에는 USC 대학 방문, 도산 안창호 생가 방문, 로즈데일 공원묘지 헌화, 대한인국민회 등을 방문해 LA에 거주하는 미주 한인들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그 LA에 오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저희가 한 1년여간 제프리 사무국장님하고 준비를 쭉 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을 가졌고요. 오는 18일과 19일까지 타운 내 라이즈 고양 하이스쿨을 방문해 미주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얻어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8박 11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학생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겠고요. 참가 학생들은 이번 방문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온 학생들과 친분도 쌓고 LA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이랑은 다르게 미국은 조금 더 개방된 문화다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더 후에도 대화하면서 추억하는 그런 친구 관계를 조금 더 형성하고 싶어요. 한 여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더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 사실 외국에서 은행이나 이런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 꿈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한번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일정 중 LA에 연고를 두고 있는 농구팀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NBA계에서 고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순위를 다투는 르브론 제임스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떨려하고 있어요. 네. 20일까지 참가 학생들은 LA 경찰국 방문, 할리우드 거리 관광, 그리피스 전문대, 글렌데이 소년상을 방문한 뒤 21일 NBA 농구 관람과 아카데미 어워드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후 22일부터 23일까지 학생들은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할 예정이며 24일 출국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요새는 남성분들도 미장원, 미용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미장원에서 머리 많이 하시죠? 이발소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발소 그 동그란 거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이발소가 다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성 전용 럭셔리 이발소가 한인타운에서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뉴욕과 한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LA에도 상륙한 이 고급 이발소인데요. 비싼 이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발 비용 $80, 팁까지 포함하면 $100가 나가지만 자리가 없어서 한두 달씩 예약을 기다려야 하는 럭셔리 이발소가 LA에서 20, 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것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럭셔리 이발소를 찾는 이유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쏟는 정성 때문입니다. 럭셔리 이발소에서 남자 머리를 매만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시간입니다. 머리를 깎기 전에 고객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머리 스타일이 어울릴지 이발사와 상담부터 거칩니다. 이발을 마치고 나오는 고객들의 헤어스타일은 K-팝 스타를 연상케 합니다. 기존에 장년층이나 노년층 남성들이 애용해오던 이발소와는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럭셔리 이발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20대로 틱톡에 올린 영상을 보거나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 정보를 사전에 줘야만 예약을 잡을 수 있고 약속 시간 24시간 이내에 캔슬하면 크레딧 카드에 풀로 차지될 정도인데도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타운 내 럭셔리 이발소를 찾은 20대 초반의 김 씨는 한 달은 기다려야 할 뻔했는데 다른 고객의 예약이 캔슬되는 바람에 간신히 예약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친구한테 듣고 왔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한데 이발사분들이 직접 저한테 어울리는 머리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고 스타일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니까. 럭셔리 이발소는 뉴욕에서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오다 수년 전부터 한국 강남에 번져 유명세를 탔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곳 LA에서도 럭셔리 이발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장년층이나 시니어층이 많이 찾는 기존의 이발소는 나이 든 고객층과 이발사들이 감염 위험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많이 없어졌지만 그 빈자리에 젊은층 럭셔리 이발소가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타운 내 미용실 측은 요즘 업소 고객들 가운데 남성층이 꽤 많은데 럭셔리 이발소가 생기면서 20, 30대 젊은 고객층을 상당 부분 뺏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2024년 노숙자 전수조사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와 카운티 전역에서 다음 주에 실시됩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고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의 경우 25일 오후 8시 자원봉사자들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집결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다수 참여할 전망입니다. 윌셔 코리아타운 지역의 경우 모두 159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날짜로 모두 49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NFL 플레이오프 펼쳐졌었죠. 와일드카드 경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버팔로 빌즈 경기가 있었는데 버팔로 빌즈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간의 경기가 일요일 날 예정됐었는데 월요일 날로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눈이 엄청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버팔로 빌즈 팬들 재밌어요. 센스 있습니다. 유쾌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그라운드부터 관중석 꼭대기까지 온통 새하얀 눈에 묻혀버린 이곳. 미국 프로 미식축구 구단 버펄로 빌스의 홈구장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와 폭설로 뉴욕주 버펄로에 최대 60cm의 적설량이 예보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버펄로 빌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다음 날 오후로 밀리게 됐는데요. 그러자 버펄로 팬들은 연기된 일정에 맞춰 경기가 제때 열릴 수 있도록 7만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몰려와서 밤새도록 구단 직원들과 함께 제설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덕분에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는 말끔해졌지만 경기 시작 전까지 관중석에 쌓인 눈은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장 만석을 채운 미식축구 팬들, 게다가 경기 내내 영하를 밑도는 기온 속에서도 팀이 득점할 때마다 색종이나 파도타기 대신 눈뭉치를 뿌리는 단체 응원법으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폭설과 북극 한파도 막지 못한 찐팬들의 열정 덕분일까요? 이날 버펄로 빌스는 31대 17로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겼다고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끝나자마자 뉴햄프셔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3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절박해진 헤일리 전 대사가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세론의 쐐기를 받기 위해 집중 견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뉴햄프셔주에서 향후 5일간 5건의 집중적인 유세를 벌이겠다라는 일정을 공지하면서 전면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오와 부지를 털기 위해 뉴햄프셔 1등을 목표로 반전에 올인하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도 뉴햄프셔주의 브렌튼 우주로 이동해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는 잘 나올 때 겨우 2%포인트 차로 바이든을 이긴다며 나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17%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본선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아이오와주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기사회생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도 뉴햄프셔주 뉴잉글랜드 컬리지에서 CNN 주최로 열리는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뉴햄프셔주에서 한 자릿수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뉴햄프셔주에서 득표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음 경선 지역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주에서 각각 42%, 30.9%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포인트 정도 우위에 있긴 하지만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뉴햄프셔주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무당층 가운데에서도 중도 보수의 지지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공화당에서 아이오와 코커스 지난 15일에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2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펼쳐집니다. 아직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혼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두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차이, 투표 자격입니다. 코커스는 한날 한시에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만, 정당에 등록된 당원들만 모여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팻말 뒤에 줄을 서거나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 승자를 가리는 공개 투표로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비당원 유권자들도 신청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선거구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예비선거 개념입니다. 코커스는 정당에 등록된 당원들만 하는 공개투표, 프라이머리는 유권자들도 신청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비밀투표, 이렇게 구분하시면 앞으로 코커스, 프라이머리 이야기할 때 혼동되지 않으실 겁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까지 후보 토론 불참을 선언하면서 공화당의 토론 일정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ABC 방송은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첫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18일 공화당의 6차 경선 토론을 중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바짝 추격하며 3위를 기록한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상 이 공화당 토론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과반 득표로 대세를 확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5차례 실시된 공화당 후보 토론에 모두 불참해왔습니다. 반트럼프 세력을 규합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중도층이 두꺼운 이 뉴햄프셔주에서 확실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 아래 공격적인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7,09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증가율입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경제의 중추인 소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의류, 액세서리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1차 시험 만료를 사흘 앞뒀던 어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표결을 통해서 오는 19일 금요일에 1차 만기가 도래하는 임시예산안을 추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상원이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법안에는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같은 관련 부처 예산을 오는 3월 1일까지 그리고 국방부와 국무부 같은 나머지 부처 예산은 3월 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A조부터 F조까지 아시안컵 1단 조별리그 1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YTN입니다. 연봉 370억 원을 받는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가 오만의 진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우디는 전반 14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 차례 골 기회도 만들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전반을 한 골 차로 뒤진 채 마칩니다. 후반 33분 사우디 가리브가
오만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친 뒤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기회에서 두 번의 헤더로 끝내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사우디는 통산 4번째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모든 조의 1라운드가 끝난 현재 각 조에서 일본 포트를 받은 6나라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일본 포트를 받은 카타르, 호주, 이란, 일본, 대한민국, 사우디는 우승 가능성도 가장 높은 6나라입니다. 앞서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는 4번 포트 태국이 3번 포트 키르기스스탄을 제압했습니다. 전반 26분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불이람에서 뛰는 스트라이커 수파차의 차이디드가 쇄도하며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차이디드는 후반 3분에도 한 골을 더 추가하며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2조 2위 팀은 F조 1위와 16강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바레인전에서 2골이나 터뜨린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서 한국의 메시라는 찬사가 쏟아졌었죠. 이 한국의 두 번째 상대 요르단에도 메시로 불리우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요르단전의 관전 포인트를 YTN이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의 아시안컵 데뷔전은 강렬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름다운 중거리포로 1대1의 균형을 깨뜨렸고 능숙한 드리블과 기술적인 슛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팀을 상대할 땐 이강인의 왼발이 우리 대표팀의 첫 번째 공격 옵션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수비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과 조규성, 이재성 등에게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선수들과 잘 맞춰서 더 많은 골, 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한 팀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요르단의 메시라고 불리는 알타마리도 말레이시아전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전반 페널티킥 골에 이어 후반 40분엔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감각적인 중거리 슛으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전반 25분에도 VAR을 통해 골이 취소됐지만 위력적인 왼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과 알타마리는 모두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안에 데뷔해 나란히 3골씩을 터뜨렸습니다. 공격 2선에서 측면과 중앙으로 가는 빠른 움직임과 강력한 왼발까지 공통점도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요르단. 하지만 알타마리를 놓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